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질문 말고 세 번째 질문 먼저 드릴까 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그 책에 보면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그때 그 책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쉽게 표현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정규직이에요. 네. 큰 잘못이 없으면 자기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정규직입니다. 네네. 근데 일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가, 뭐 3개월, 6개월, 1년. 네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계속 일할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이런 게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네. 비정규직이 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보면 쉽게 알아요. 법률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 네.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면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버님 제사 날인데 못 가배웠어요. 휴가 신청했다가 내년에 계약 연장이 안 될까 봐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일할까요?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계속 일할지 말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당신 화장실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했지? 이제 그만 나와. 계약 끝났으니까. 이렇게 될까 봐. 네. 당신 집안에 일 있다고 휴가 많이 썼잖아. 이제 계약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 큰 기업체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 인턴을 뭐 수십 명 뽑았는데 그 인사부장님이 오셔서 여러분 중에 10%를 인턴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턴 계약 기간 그 몇 개월 동안 그 인턴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러게 정규직 들어가기 네, 그 위해서. 10% 드리기 위해서. 네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비정규직이에요. 사실 굉장히 한국이 비인간적인 삶입니다. 비정규직이 이제 시작된 게 이제 IMF 이후 이전에는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다가 그때부터 원래 많아졌다고 비정규직이 예전엔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균등처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른 노동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네.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상여금도 다르고 임금도 다르고 복지 혜택도 다르고 이건 이 법 위반이거든요. 네.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거니까 예전엔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기업이 어렵다 하니까 이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을 합법화시켜 준 거고요. 간접 고용도 이제 파견법 만들면서 합법화시켜 준 겁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공급받는 게 딱 세 업종만 가능했어요. 법이 따로 있어서. 용역회사로 받는. 예, 용역회사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 네. 경비, 시설관리. 요 세 업종 외에는 불가능했어요. 이건 따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제 여러 업종으로 이걸 열어준 거죠. 그래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네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을 제가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네. 대학생들은 방학을 종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 이름이 종강이니까 뭐 대학 가서 공부할 운명이 아니죠. 그래서 대학을 엄청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냥 여자친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0살 되기 전에 우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9살에 했어요. 그때. 아, 예. 그때는 굉장히 늦은 결혼식이었어요. 29살이. 요즘은 굉장히 빠른 결혼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졌다는 뜻이죠. 근데 결혼식장을 구할 비용이 없어서 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강당이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닥재가 덮여있지 않아서 그냥 푸석푸석한 시멘트 바닥이었고 걸어갈 때마다 그게 막 패이면서 먼지가 풀풀 나는 건축 자재가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다 청소해 주시고 의자 날라주고 그분들이 다 국수 말아주면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6년 뒤에 제가 이제 그 청소 노동자를 조직하러 갔어요. 네, 그분들이 계셨던 거죠. 제목교회. 처음에는 전혀 몰라봤는데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때 계신 분이. 26년 동안 계셨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일 때
대학이나 기업이 비정규직이어도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일 때는 그래도 낫다. 한 직장에서 20몇 년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외환 위기 이후에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부 외주 위탁이 돼서 지금은 대학이나 기업이 그런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용역회사를 두고 용역회사와 그 대학이나 기업과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고용승계 투쟁하면서 농성천막을 쳐야 돼. 1년에 한 번씩. 네, 맞아요. 이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 기업이 너무 어렵다 이러니까 노동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많이 허용해줘서 많아진 건데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이 회복됐으니까 다시 원상 회복해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유리한 점을 미리 알아버렸잖아요. 네.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비용도 적게 들고 이러니까 이게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간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자 이런 요구는 사실 대단한 특혜를 준다기보다 그냥 과거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조금 노동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네. 그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이 감당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기업 관계자들이랑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이 되게 경직성이 높고 아직도 기업에게 되게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나이가 돼도 더 고임금과 이런 걸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향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계속 선호할 거고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기업의 이득과 이런 거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기업에게는 그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국가 경제에도 과연 유익할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경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동소득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네, 다른 네. 나라보다. 그리고 전체 총생산 중에서 가계소득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빅데이터 분석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2배 빨라요, 지금. 그런데 한국은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는 다른 나라 평균보다 4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운영되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의 성과가 너무 기업 쪽에 많이 가 있고 노동자 가정 쪽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 한국 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노동소득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국가 경제 전체 유익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다가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문 닫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그 경쟁력이 최저임금을 떨어진다는 감당하기 거죠?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운영을 해도 국가 경제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그 인건비 늘어서 우리는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 운영을 해도 그게 국가 경제에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이 사회 전체 이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그 삼성의 그 기업 설립 정신이 기업 보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운영해서 나라의 은혜를 갚자. 그래서 그런 좋은 의미로 그런 정신을 기업가들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니 내가 고용해서 내가 일 시키고 내가 월급 주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고용을 창출하고 인건비를 가능한 한 많이 지불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이 이제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삼성은 결코 저임금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제 그 뭐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임금의 어떤 높은 임금,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선호를 하거든요. 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뭐 한 50에서 60%, 그다음에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일자리.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뭐 정규직이나 공공이나 이런 쪽에 근로를 하고 싶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향도 되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임금 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가 제일 크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여기 뭐 학교나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고용의 불안정성은 뭐 내가 비정규직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데 임금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좀 힘들다. 예. 내가 똑같은 시간을 일했으면 똑같은 임금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니까 그때 참여정부 측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 어쩔 수 없는데 차별은 없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이로 차별을 받으면 이건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차별 시정 제도가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한 회사에서 완벽히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흔히 말하는 대로 똑같은 자동차의 왼쪽은 정규직 조립하고 오른쪽은 비정규직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의 내용이 똑같을 때에는 비정규직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이건 본인이 이제 노동위원회에 그 차별 시정을 요구해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 그걸 요구할 만한 용기가 있는 비정규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처음 생기고 나서 첫 번째로 차별 시정 신청한 노동자라고 언론에 보도됐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계약 기간 끝나고 해고됐습니다. 그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을 보완해서 노동조합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하면 본인은 좀 부담을 벗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가 완벽히 똑같을 때는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네네. 근데 그걸 실제 실현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에 파견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 되게 이런 뜻으로 보통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2년 될 때마다 사람을 해고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직책은 10년이 가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입법을 보완해서 그 2년이 지나면 이라는 그 조항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그 직책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면 돼요. 네. 그럼 사람이 바뀌어도 거긴 그 직책은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상시 직종이어서 정규직이 고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꾸 이제 비정규직의 그 첫 노동 조건 개선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같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같이 해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는 겁니다. 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주도 그런데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거든요. 아, 높아요? 예. 네. 좀 그건 비슷한 이제 두 가지가 수준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호주와 유럽은 그렇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 그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몇 개월 와 있는 그 임시직들이 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프리랜서 개념이거든요. 네네. 조직에 얽매기 싫은 사람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난 적게 일하면서 그냥 벌 만큼만 벌고 살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정규직 해주는 거 오히려 거부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상시적 일자리에는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규직을 고용하게 되거든요. 비정규직을 네, 맞아요. 계속 고용하면 노동비가 더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높게 책정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각 정당에서 마련한 그 노동 관련 공약 중에 보면 그런 제도들이 조금씩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예는 스웨덴인데요. 네. 그 스웨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시행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력이 같으면 회사가 달라도 임금이 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급 기능사 선반공 경력 5년 그러면 몇만 명이 있는 자동차 회사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동네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력 3년차 간호사다 그러면 몇천 명의 간호사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동네 작은 의원에 있거나 임금이 같아야 되는 게 이게 그런 스웨덴 기준들이 방식이거든요. 다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예, 그걸 노사정협의체가 그걸 만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그럼 노동자들은 그 제도가 도입될 때 뭘 양보했을까? 가장 높은 임금을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뭔가 양보할 때는 이 정도 제도를 사실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 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양보되는 게 사회 전체 발전과 일치하는 방향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양보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럴 때에는 사실 이 정도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스웨덴의 이 제도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있었어요.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모든 선진국들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다 경제 성장률이 한동안 0%였습니다. 네네. 근데 스웨덴이 혼자 계속 4%, 5%를 기록하고 있었던 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이게 스웨덴 비율이 뭐냐. 진보적인 학자든 보수적인 학자든 한국의 재벌 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도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스웨덴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다는 그러니까 전 겁니다. 국민에 대한 거죠. 예. 이거는. 그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직종이 있어요. 교사, 공무원, 군인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뭐 강남 8학군 큰 학교 있거나 시골 작은 분교에 있거나 같은 임금 체계에 적용되잖아요. 네네네. 군인도 뭐 육군본부에 있는 군인이나 철책을 지키는 군인이 계급과 호봉이 같으면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네. 공무원도 정부종합청사에 있거나 읍사무소에 있거나 같은 임금 체계가 적용되잖아요. 네. 스웨덴은 전업종.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랬는데 그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럼 어떤 기업만 남겠어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부가가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만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즉 다른 경쟁력은 없으니까 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기업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웨덴 경제 성장이 동력이 됐다는 건데 물론 스웨덴과 우리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경쟁력이 없어서 문 닫는 회사에서 실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우리는 이게 좀 많이 취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노력해야 돼요. 저임금을 점점 없애면서 사회 안전망 복지 제도를 강화시키는. 근데 이게 상호 배타적이어서 이쪽을 하면 이쪽을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추진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내고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저임금을 점점 없애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이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큰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한국 이제 OECD 통계나 제가 이제 찾아본 통계청 자료 같은 걸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뭐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각각 네, 다른데요. 네, 다릅니다. 제가 뭘 하나 인용해 볼게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규 고용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 저요소가 됐고 향후 발전도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명이 취업하면 그중 7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게 그 비정규직 당사자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라 한국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네. 이게 2004년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쓴 한국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여 년쯤 전부터 국제금융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때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원로 경제학자 중에 이정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이것도 숫자들이 나오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비정규직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서 세계 1위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0%를 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10 내지 20%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자 중에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우리 절반 정도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의 통계는 훨씬 그보다 적잖아요. 네, 훨씬 적죠. 그럼 이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 정부의 통계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고용 비정규직입니다. 네, 네.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보험 설계사들, 노동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로 보는 거죠. 독립된 사업자로.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 통계에 빠집니다, 빠지고, 정부에서. 네. 그리고 참 이상하게 건설 현장 일용직이 빠져요, 정부 비정규직 통계에서.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부르는 네, 사람들이 네, 네. 대표적인 비정규직이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고용되고 저녁에 해고되는 형태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제 강점기 산업화 초기부터 그 형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 계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이런 주장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 하면 비정규직은 비정상적 고용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간제법 파견법에 2년 이상을 계속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조항을 둔 이유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고용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되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하지 않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비정규직은 사실 기업에서는 노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그 노동자의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없어지는 게 좋은 직종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아까 줄이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지금보다 많이 높여주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정부가 그 최저임금 10,000원을 목표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내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노동 존중 사회였어요. 네네. 그게 국정 공약 중에 있었지만 국정 지표 100개 중에서 노동 존중 사회 순위가 사실 6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 내에서는 홍보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나 이런 각오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저임금 10,000원을 결 못하고 이번 정부가 이제 끝나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 대학에 있는 카드 교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연구 성과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연구한 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은 그 연구 성과만 보고 준 건 아니고 연구 방식이라든가 또 그 주장에 반대되는 후속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최저임금 인상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것이 항상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지나치게 그 주장이 많아요. 네. 사실 비정규직이 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PC방이나 편의점 중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곳도 생기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 많은지 아니면 최저임금이 부담이 돼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은지를 장기적으로 이걸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과 일자리 개수는 별로 의미 있는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걸 공식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이 불평등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불평등 예. 이게 뭐 실질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지 간에 불평등이 되게 높은 나라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 진위 개수도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냥 실질 임금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최저임금도 이제 올라가다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다음에 세금도 걷어들이지 못하고 지금 보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 깜짝 놀랄 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16.4%였어요. 2018년에. 18년도. 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10.9%였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이 두 자릿수 많았죠. 이상을 2년이나 했다는 거 막 비난이 이제 많이 일어서 그 다음에 이제 2.87% 올랐고 그 다음 올해가 이제 1.5% 올랐고요. 맞아요. 내년은 5.05%거든요. 평균이 지금 7.3%예요. 네, 5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그런데 박근혜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더 낮아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최저임금이.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꼭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 최저임금 37%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전 오바마 대통령은 40% 정확히 39%인데 39%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행정명령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연방정부 사업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임금을. 네. 근데 나중에 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반대가 많아서. 그런데 흔히 이제 우리가 미국을 자본주의 종주국, 뭐 자유시장 천국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미국에서도 그 정도 하거든요. 뭐 최저임금을 그렇게 많이 인상시키는 시도들이 있으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그 정도 인상된 게 경제가 어려워질 만큼 급격한 인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벌이나 많이 분배를 하거나 이게 이제 불평등을 좀 줄이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다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저임금 근로자라든가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어쨌든 나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임금에 대해서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임금 인상도 많이 해야 되고요. 노동제 많이 가입도 해야 되고요. 그 미국이 30년대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최대의 경제 위기였잖아요. 당시 루즈벨트 정부가 사용했던 표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은 당신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미국이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거든요. 즉 노조에 노동자 많이 가입하면 노동자 힘이 강해지고 노동자 임금이 많이 인상돼서 노동자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창출돼서 포드 자동차도 많이 팔린다. 사실 그래서 미국이 마이카 시대가 된 거거든요.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일정 정도의 구매력,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 경제가 운영된다는 게 증명된 상황이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소비가 멈추니까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었어요. 그걸 요구하면 거의 범죄행위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하지 않아도 다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걸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이걸 몇 번 우리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소비가 없으니까 한국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다 지금 이제 어려워져서 그렇게 소비를 창출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 가장 많은 수가 노동자입니다. 네네. 건전한 소비를 만들려면 노동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좀 많이 올리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은 차별을 좁히고 그래서 노동자 소득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그 사회 전체가 올바르게 발전하는 방향이니까 이걸 여러 가지 방식에서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사실 지금 보면요, 한국 경제가 이제 단군일의 가장 호황이었다. 이렇게 3조 호황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막 엄청나게 있었던 7, 80년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 경제 성장률, 가계소득 성장률, 기업소득 성장률이 거의 8%로 다 비슷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소득 성장률만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그래프를 보면 가계소득 성장률이나 전체 경제 성장률은 여기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기업소득 성장만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 지적하면 이제 기업에서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계적인 추세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가장 심각해요. 그 현상이.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너무 기업 쪽에 많이 가 있어요. 이걸 노동자 가정 쪽으로 많이 좀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지 10위권이잖아요. 근데 K 방역을 잘해서 이제 세계 9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네. 전 세계 224개쯤 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9번째로 지금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출생률이 한 220이쯤 합니다, 지금. 네. 거의 꼴찌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면요, 출생률이 아무리 낮아도 등수가 최소한 2자릿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 어떻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출생률이 220을 할까? 아기 낳기 겁나는 사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이유는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울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극복하려면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 것보다 노동자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사실 출생률을 높이는 비결이고요. 한국 기자가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진로 특집에 관한 기사를 쓰러 갔어요, 특집으로. 근데 중학생에게 장래명을 물어보니까 벽돌공이라고 답한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벽돌공 일하는 거 가서 봤더니요, 음악을 하루 종일 크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벽돌공이 돼서 평생 음악 들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유는 벽돌공의 수입이 대기업 정규직, 대학 교수와 큰 차이가 없고 일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꿈이죠.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네.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다 친구 사이니까 스웨덴에서는 경력이 한 10년쯤 된 기술직 노동자가 의사보다 월급이 더 많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웨덴도 의사가 고임금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력을 10년쯤 쌓은 기술직 노동자는 초임 의사보다 월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의과대학 가지 않고 뭐 배관공, 벽돌공, 목수 이런 직업 선택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동네도 보면 이웃집에 부인은 교수인데 남편은 배관공이고, 부인이 조선소 용접공인데 남편이 의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귀천이 없으려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임금에 대한 차별. 예, 엄청나게 차별하면서 귀천이 없다?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한국 청소년들은 그럼 스웨덴의 의사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남과 비슷하게 살면. 근데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의과대학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의사를 하고 싶은 네. 사람이 가는 거죠. 사명감이 있고, 네. 물론 기초학력은 있어야죠. 그리고 응급환자 때문에 밤에 잠자지 못할 각오가 평생 된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하게 산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닙니까, 이게? 이건 좀 오히려 그게 불평등한 거잖아요.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잘 살아야죠. 이런 생각을 쉽게 너무 하거든요, 우리는.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임용고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얼마나 교사 되기 힘듭니까? 네. 선생님들처럼 뼈 빠지게 공부해서 임용고시 겨우 합격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해야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와 그냥 그래 뼈 빠지게 공부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도 나중에 충분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중에서 어느 사회에서 당신의 자녀가 아기를 낳고 결혼하고 살았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교환 교수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캐나다 가면 이제 교수 그만두고 배관공 할 거라고,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캐나다도 그게 가능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회를 많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직종에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그게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